베르사유 궁전은 파리에 들르는 여행객들이 반드시 방문하는 장소 중 하나입니다. 여행객들은 이곳에서 절대 왕정 시기 프랑스 왕가의 화려한 모습을 몸소 체험할 수 있죠. 그런데 베르사유 궁전이 단순히 왕들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위한 장소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베르사유 궁전과 함께한 프랑스, 그리고 더 넓게는 유럽의 근현대사에 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베르사유 궁전은 언제, 무슨 이유로 지어졌을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태양왕 루이 14세의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루이 14세는 아버지였던 루이 13세가 사망하면서 5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기에 집권 초창기 루이 14세의 왕권은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이로 인해 파리에서는 루이 14세가 아직 10대였던 1648년부터 1653년까지 5년간 각종 반란과 내전이 연속적으로 발발하게 됩니다. 청소년기의 이런 경험은 루이 14세로 하여금 파리라는 도시에 대해 더 이상 애정을 가질 수 없게 만들었고, 루이 14세는 이후 아버지였던 루이 13세가 사냥용 별장으로 사용했던 파리 교외의 한 지역에서 통치를 합니다. 파리에서 떨어져 있었기에 각종 반란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냥용 별장이 있었던 곳이 바로 베르사유입니다. 루이 14세는 베르사유에 머물면서 초라했던 사냥용 별장에 새로운 궁전을 짓게 합니다. 이미 포화 상태였던 파리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을 정도의 대규모 공사를 진행하죠. 그리고 1682년에는 마침내 공식적으로 베르사유 궁전을 왕의 궁전으로 선언합니다. 그런데 루이 14세가 베르사유 궁전을 지은 데에는 위험하다고 판단한 파리로부터 떨어져 지내는 것과 더불어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방 귀족들을 견제하기 위함이었는데요. 루이 14세는 귀족들을 베르사유 궁전에 초대하고 이곳의 손님으로서 장기간 머물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각종 호화로운 공연과 축제, 그리고 식사를 계속해서 제공하죠. 이렇게 함으로써 귀족들을 자신들의 권력의 근거지였던 지방에서 차출하고 감시하기 쉽게 자신의 곁에 둔 것입니다. 이 결과로 많을 때는 대략 5,000명의 인원이 베르사유에서 거주했다고 합니다. 귀족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다른 귀족들이 모두 베르사유에서 지내는데 혼자 왕의 초대를 거절하고 지방에 계속 머문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죠. 흔히 베르사유 궁전이라고 할 때 떠오르는 화려한 모습은 그러니까 단순한 사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루이 14세의 고도의 정치적 계산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은 이후 유럽의 다른 왕실들에서도 모방하게 됩니다. 이렇게 17세기와 18세기 권력과 문화의 중심지였던 베르사유 궁전은 프랑스 혁명을 겪으며 그 역할이 크게 변합니다. 1789년 심각하게 악화된 재정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루이 16세는 베르사유로 3부회를 소집하는데요. 애초에 루이 16세는 오로지 세금 문제만을 논의하고 싶었으나 3개의 신분으로 구성된 3부회의 가장 아래 신분인 제3신분은 그럴 생각이 없었죠. 이들은 3부회에서 당시 사회의 각종 모순들을 토로하고 3부회라는 회의 자체의 모순 또한 역설하죠. 그리고 자신들을 하나의 신분이 아닌 국민의 대표라 칭하며 3부회에서 떨어져 나가 스스로를 국민회의 대표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왕의 자의적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헌법이 체결될 때까지 해산되지 않을 것이라는 맹세를 베르사유의 테니스 코트에서 합니다. 이것이 프랑스 혁명의 시작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프랑스 혁명이 베르사유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이 시작된 이후 베르사유는 점차 권력의 중심지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혁명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파리 시민들의 강력한 요구로 루이 16세와 왕비인 마리 앙투아네트는 파리에서 지내게 되죠. 이 둘이 1793년에 처형되고 시간이 지난 후 나폴레옹은 본인이 베르사유 궁전에서 지낼 계획을 검토하지만 주변의 강력한 반대로 실행에 옮기지는 못합니다. 이후 별일 없이 조용히 잊혀지나 싶었던 베르사유 궁전은 그러나 1870년 프랑스와 프로이센의 전쟁을 통해 다시 프랑스 국민의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게 됩니다. 당시 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프로이센은 파리를 포위하고 있었는데요. 프로이센군은 파리를 포위하면서 베르사유 궁전을 사령부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또한 전쟁에서 승리한 프로이센의 왕 피렐름 1세는 1871년 1월 18일 베르사유 궁전에서 프로이센을 넘어서서 전 독일의 황제로 즉위합니다. 그 전까지 독일은 무수히 많은 작은 국가들로 쪼개져 있었는데요.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통일된 형태의 독일은 바로 빌레름 1세의 대관식과 함께 탄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 사건이 베르사유 궁전에서 일어났으니 프랑스 국민들은 당연히 분개했겠죠. 이후 프랑스에서는 반독일 정서가 매우 강해집니다. 독일에게 복수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몇십 년 동안 지속되는데요. 이때 프랑스 국민들이 자신들의 한을 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전한 것이죠.
프랑스인들은 의도적으로 베르사유 궁전을 강화 협상의 장소로 선정하는데요. 1차 세계대전 후 독립을 꿈꿨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김규식을 베르사유에 파견한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어쨌든 프랑스인들은 강화 협상 끝에 체결된 베르사유 조약에서 독일에게 막대한 배상금을 청구했는데요. 그러나 배상금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베르사유 조약 231조였습니다. 여기에는 전쟁으로 발생한 모든 피해와 손실의 책임은 독일과 독일의 동맹국에게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전쟁의 모든 피해에 있어서 독일을 책임국으로 규정함으로써 1차 세계대전의 발발을 독일로 하여금 책임지게 하는 내용이었죠. 이런 조약의 내용에 대해서 독일에서는 전국적으로 좌우의 진영을 가리지 않고 반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패전한 독일은 결국 조약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후 독일에서 반프랑스 감정이 득세했다는 것은 쉽게 추측할 수 있겠죠. 당시 베르사유는 독일의 반프랑스 감정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단어가 됩니다. 그리고 당시 독일인들의 반프랑스 감정을 누구보다 잘 이용한 이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는 선거 유세에서 수차례 베르사유 조약을 언급하면서 조약을 체결했던 기존의 정치인들을 조국의 배신자로 규정하고 자신이 집권하면 베르사유 조약을 폐지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히틀러의 전략은 독일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크게 성공하는데요. 이는 이미 당대에도 나치 움직임의 출발지는 위넨이 아니라 베르사유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에서도 확인됩니다. 이렇게 프랑스와 독일 양국에서 서로에 대한 복수와 상징이 되었던 베르사유는 2차 세계대전 후 양국의 화해를 겪으며 그 의미가 변하게 됩니다. 2003년에는 역사상 최초로 개최된 프랑스 독일 공동내각회의가 베르사유에서 진행되었죠. 역사의 흐름 속에서 초기에는 유럽의 절대주의 왕정을 그리고 그 이후에는 프랑스와 독일 양국의 상호 적대감을 상징했던 장소인 베르사유 궁전은 이제 매년 300만 명 가까운 여행객이 방문하는 관광 장소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베르사유 궁전과 함께 진행된 프랑스 그리고 더 넓게는 유럽의 근현대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베르사유 궁전이 단순히 사치스럽고 화려한 생활이 이루어진 장소가 아니라 수백 년에 걸쳐 고도의 정치적 의미를 가졌었던 상징적인 장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베르사유 궁전에 들리신다면 이런 역사를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요?